안녕하세요. 산나루 훈장입니다. 오늘은 좋은 작품이란 과연 어떤 작품인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화면에 가득 찬 이 작품을 함께 감상을 하시죠.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대련 작품입니다. 대련이란 대꾸가 되는 글귀를 종이 2개에 나란히 쓴 작품이란 뜻입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대팽 두부 과광채 고해 부처 아녀손. 이 2장 글씨의 뜻을 풀어보면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요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니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창작된 해는 1856년, 지금으로부터 163년 전입니다. 그 즈음은 그야말로 채소가 반찬의 대부분일 때입니다. 요즘처럼 육식을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코 귀하다고 할 수 없는 채소 반찬을 아주 큰 요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모임 또한 어떤가요? 그 즈음은 대가족이 살던 때입니다. 모임이라 할 것도 없이 조석으로 만나는 것이 가족이죠. 일상으로 마주하는 대상이 아내와 딸, 아들, 딸, 손자, 손녀일 것임에도 이 모임이야말로 최고의 모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큰 글씨 옆에 쓰인 방서에서 그 이유를 다소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 보죠. 이것은 촌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 아니겠나. 비록 허리춤에 한 말 크기의 황금 인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작품을 받는 사람 행농을 위해서 쓰다 라고 끝을 맺지요. 물론 추사 선생은 자신이 8년여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고 해외대에 돌아와서 다시 또 사건에 연루돼서 또다시 2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작품을 쓰던 때는, 그 해는 추사 선생께 죽음이 닥친 해이니 이런 글귀를 떠올렸고 또 쓰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는 분의 상황이 이런 글귀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래된 작품 내용이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련의 뒷장엔 달랑 71과라고 쓰고 인장을 찍었는데요. 이는 글자 그대로 추사 선생께서 71세를 맞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혹 과자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추사 선생께서 만년에 과천에 기거하실 때 아호를 주로 과옹, 즉 과천 사는 늙은이라고 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른쪽과 왼쪽 2장의 방서, 즉 작은 글씨 배치는 추사 선생의 다른 대련 작품과 비교해 볼 때 글자의 안배가 조금 다릅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작품에 추가하는 글을 앞장에 다 적고 다음 장에는 상대적으로 정말 간단히 넉 자만 적습니다. 이런 배치, 언뜻 비율이 안 맞아 보이죠. 혹자는 별세 하시던 해의 작품이라고 하니 연세가 많이 드신 때문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다분히 그것이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나 기력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선 본문 14자의 획과 배치, 또 작품 전체에서 흐르는 고고함이 전혀 나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먼저 글자를 이룬 하나하나 획을 살펴보시죠. 추사 글씨의 최대 장점이기도 한데요. 한 획 한 획이 틀림, 즉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쓰려 해도 군더더기가 생기고 또 실수를 하면 물론 군더더기가 생기는 것이 서예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연미에다가 추사 특유의 놀랍도록 계산된 능청스러움이 아주 적절히 작품 전체에 포진하고 있어요. 기필수필, 즉 획마다 시작과 매점의 정밀함이야 그야말로 서예 작품의 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거슬림 없는 획의 대소변화,
또 뗀 듯 있는 점과 핵의 기운 연결, 의도가 보일 듯 말 듯 움직이는 공간 등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리 쉬워 보이면서도 허술함이 없는지 정말 서예 작품의 정수를 이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양쪽 옆 작은 글씨에서도 그대로인데요. 작가가 얼마나 철저한 실력을 닦아야 하고 또 창작을 할 때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는지 참 많이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는 혹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초학자들께서는 왼쪽의 큰 글씨 5번째 글씨 아자에서 왼쪽으로 삐친 획을 보고 실수를 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과연 그런 획이 다른 글씨의 어디에도 또 있나요? 만약 유일한 하나라면 그거야말로 특수성입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멋입니다. 톡 쏘는 소스죠. 만약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 여긴다면 작품할 때 더러 그런 실수 계획하십시오.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쉬어갈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삼복 더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방서 즉 첫 장 양쪽 변에 쓰인 글씨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영성한 글씨가 눈에 거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안목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군요. 혹 필경사의 정교함을 좋은 글씨로 생각하시나요? 마구 휘갈긴 행초서를 좋은 글씨로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제가 앞에서 작가가 얼마나 철저한 실력을 닦아야 하고 또 창작을 할 때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는지를 참 많이 느낍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방서에 제 필이 꽂힌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이 흐트러짐은 흐트러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어눌함은 실력이 모자라 생기는 어눌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실력 짱짱한 서예가들만이 즐기는 작가의 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못 쓰다니요. 그런 신보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 작품 감상 섹션 영상에서 수없이 반복될 부분이기에 제가 이 영상에서 분명히 할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신보가 나빴어도 또 아니고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순정한 기도이자 몸부림입니다. 작가들의. 그리고 모든 장르의 작가들이 지향하는 자연회귀입니다. 바로 이런 본질을 향한 작가의 담금질이 더러 일반인에게는 기행처럼 보이고 엉뚱하게도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흉내내는 사이비 작가도 생기고요. 그야말로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에는 안목 없고 지각 없는 일부 방송도 한 몫을 합니다. 진정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마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예술가의 행동인 양 보도를 하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온 곳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서 회귀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 진리임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만나고 극락을 만나는 것이 최선임을 누구나 다 안다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이와 같지 않나요? 작가가 바라는 작품의 궁극은 자기 손으로 우주 자연의 순정한 이치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말 없고 욕심이 끼지 않은 자연의 경지를 창작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누가 그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소수의 작가들이 그 경지에
다가감으로써 역사를 관통하며 추앙을 받겠죠. 그런데 그 본질을 향한 작가의 몸부림은 일반인의 눈에는 삐뚤하고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초보가 말할 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자리, 그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면 분명 참다운 예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법을 배우면서 점점 초심과 멀어집니다. 아니,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노력이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보다 앞서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도를 도라고 말함으로써 그만 그 세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자연회귀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나루 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